방금 이혼을 마친 전 시어머니는 5천만 원짜리 연회를 예약하고 온 친척을 불러 모아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한참 축배를 들던 중 아들과 30명의 친척이 전원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다. 도대체 내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간밤부터 추적추적 내린 가랑비에 서울 가정법원 정문 앞의 돌계단은 미끄럽고 서늘하기만 했다. 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원피스 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내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이혼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다. 5년의 결혼 생활, 5년의 멸시와 인내가 마침내 이 얇고 가벼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지만 그것은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발소리와 함께 박민호가 법원 복도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제작 네이비 수트를 빼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위블로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민호의 바로 뒤에는 전 시어머니 최 여사가 따라 나왔다. 오늘 그녀는 붉은색 명품 부티크 수트를 쫙 빼입고 엄지손가락만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진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통쾌함이 가득했다. 아이고, 오늘따라 공기가 어쩜 이리 맑고 가벼운지 모르겠네. 5년 동안 우리 박씨 집안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를 드디어 떼어냈구나. 민호야, 새 신발 더러워질라 조심해서 걸어라. 유진이가 파리에서 직접 주문해서 사준 거잖니. 빌부터 사는 기생충들의 1년치 연봉이랑 맞먹는 비싼 구두지. 나는 조용하고 차분한 눈빛을 유지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려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최 여사의 말은 또박또박 내 귀에 독침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너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자리를 구걸하며 무릎 꿇기를 원했겠지.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했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박민호가 호텔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뒹구는 사진을 내 얼굴에 집어던지며 나같이 무미건조한 여자는 지긋지긋하다고 악을 쓰던 그날 밤 이후로 말이다. 황지은, 수속은 다 끝났어.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는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고 명의도 우리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오늘 오후까지 내 싸구려 옷가지들 다 챙겨서 나가. 내 계좌에 연결된 내 가족 카드도 인사팀에 말해서 다 정지시켰어. 널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유진이가 그 집에 네 물건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걸 불쾌하거든. 그 사람 워낙 예민해서 말이야. 나는 입꼬리를 비틀며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민하시다니 참 대단하네. 몇 년 전 비 오는 날 내게 사랑을 구걸하며 무릎까지 꿇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조강지처를 방금 버린 주제에 상간녀의 예민함을 지켜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고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문 밖으로 쓸어버린 쓰레기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집 열쇠는 아침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 네가 말한 그 집이나 은행 계좌 어디 한번 조심해서 잘 지켜봐. 아마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할 테니까. 이 건방진 년이 어디서 말댔구야. 이혼당하고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니까 도끼만 남았니? 똑똑히 들어. 우리 집안이 3대를 덕을 쌓아서 너 같은 재수없는 년을 쫓아낸 거야.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도 길을 못 폈잖아. 다행히 우리 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수도권 최대 유통망을 통째로 관리하는 지역 본부장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간 거지. 집구석에 처박혀서 인터넷으로 푼돈이나 버는 너 같은 년만 쳐다보고 살았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어. 오늘 밤 내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을 통째로 대관했다. 하룻밤에 5천만 원짜리야. 친정, 시댁, 친척들 싹 다 불러서 우리 아들 액땜한 거 축하하고 새며느리도 정식으로 소개할 거다. 네가 배알이 꼴리면 오늘 밤 멀리서라도 와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똑똑히 구경하든가. 최 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삿대질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법원 앞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그녀의 표정은 표독스럽고 교활했으며 5천만 원이라는 돈과 아들의 직함을 이용해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 안달이나 있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울 뿐이었다. 그녀는 박민호의 그 본부장 직함을 맹목적인 자부심으로 들먹이고 있었지만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붉은 카펫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민호가 본부장으로 있는 대성유통은 사실 내가 익명으로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에이펙스 그룹의 수많은 공급망 중 하나인 자회사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내 개인 돈으로 그의 실적을 메워주었고 비서를 몰래 시켜 가장 알짜배기 계약들만 민호에게 몰아주었으며 평범한 영업사원에 불과했던 그를 거물급 임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심지어 시골에서 백수 노릇을 하던 최 여사의 친척 30명조차 내가 은밀히 손을 써 민호의 회사에 고연봉의 편한 자리로 꽂아넣은 것이었다. 그들은 내 피와 살을 파먹고 내가 만들어준 공기로 숨을 쉬면서도 그것이 박씨 집안의 핏줄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다. 참 대단하시네요. 5천만 원짜리 파티라니. 전 시어머니께서 씀씀이가 아주 호탕하십니다. 그럼 오늘 밤 파티 맛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샴페인도 아주 달콤하게 넘어가겠죠. 하지만 모든 잔치는 끝이 나기 마련이고 계산서를 받아들 때쯤엔 지금처럼 그렇게 활짝 웃지는 못하실까봐 걱정이네요. 그 저주 퍼붓는 주둥이 좀 닥치지. 황지윤? 내 옆에 5년이나 빌붙어 살면서 배운 거라곤 그 얄팍한 질투심밖에 없나 보네. 난 지금 매달 수백억 원대 계약을 결제하는 본부장이고 유진이는 잘나가는 부동산 기업 회장의 무남동녀야. 5천만 원? 지금 우리 가족한테 그건 껌값이야. 너나 오늘 밤 한강다리 밑에서 자지 않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 민호가 짜증을 내며 최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뒤돌아섰다. 나는 꼿꼿한 자세로 제자리에 서서 비를 피해 쟁걸음으로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꽂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비오는 아침에 습한 공기를 가르기엔 충분한 톤으로 말했다. 박민호 씨, 눈부신 성공을 거둔 걸 축하해. 하지만 넌 한 가지를 잊었어. 손가락 하나 튕겨서 수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가락 튕김 한 번에 완벽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밤에 보자. 파티장이 아니라 네 인생의 재난 뉴스에서 말이야.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는 민호를 뒤로하고 나는 길모퉁이에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를 향해 걸어갔다. 내 최측근 강비서가 정중하게 검은 우산을 펴들고 내가 차에 오를 수 있게 에스코트했다. 차문이 닫히며 과거의 그 더럽고 시끄러운 소음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빗물에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려나갔다. 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고 선글라스를 벗은 뒤 눈을 감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었다. 이제 자정이 넘도록 남편을 기다리며 식어버린 밥상을 차릴 일도 시어머니의 이유 없는 구박을 들을 일도 없었다. 그 긴 세월 억눌렸던 모든 것이 마침내 해방되었다. 강비서, 준비는 다 끝났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강비서가 뒤를 돌아보며 매우 진지한 얼굴로 보고했다. 모회사 법무팀과 인사팀에서 공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대성유통의 전체 공급망은 저희 쪽에서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박민호 본부장에 대한 해고 통보와 가족 관계망으로 얽힌 30명의 인사 명단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만 내리시면 즉시 그룹 전체 인트라넷을 통해 이메일이 일괄 발송될 것입니다. 좋아. 오늘 밤 8시 정각에 자동 발송되도록 예약해. 그들의 화려한 파티가 무르익을 황금 시간대지. 그들이 내 실패를 축하하며 건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선물을 받게 만들고 싶거든. 저녁 7시 30분 정각. 내가 미리 은밀히 연결해둔 레스토랑 내부 CCTV 시스템을 통해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내부의 풍경이 눈부시게 화려하게 펼쳐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새하얀 벨벳 식탁보가 덮인 수십 개의 테이블 위에는 알래스카 랍스터, 전복, 금가루를 뿌린 최고급 한우 툭불구이가 빼곡히 차려져 있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박씨 집안 친척 30명은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홀 한 구석을 왁자지껄하게 채우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 앉은 최 여사는 새며느리 유진의 팔짱을 낀 채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얼굴에 한박웃음을 띠고 있었다. 자자, 아주버님, 도련님, 고모, 숙모들 모두 잔드세요. 오늘 우리 가족이 친척 여러분을 모시고 성대하게 대접하는 자리니까 취하기 전엔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 민호가 맘고생 끝에 드디어 그 가난하고 무능한 전처년을 떼어내고 여기 있는 우리 유진이랑 맺어졌어요.
예쁘고 돈 많고 집안 빵빵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민호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죠? 내일부터 우리 아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니까 친척들 연봉도 2배로 올려달라고 내가 꽉 찬물어 놓을게요.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하늘을 찌를 듯한 자만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검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직 제 스스로의 능력과 가족들의 지지 덕분이지 남의 덕을 보거나 기대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박씨 집안이 이 서울 하늘 아래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게 될 겁니다. 건배? 바로 그 순간 내 휴대전화 화면의 시계가 정확히 8시 0분을 가리켰다. 나는 따뜻한 연잎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한 펜트하우스의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고 서늘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귀를 찌르는 문자 알림음이 한 번 울렸다. 이어서 2번, 3번. 그리고 곧 다이너스티 홀 안에 있던 30개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미친 듯이 알림음을 토해내며 절정에 달해가던 파티의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가던 박민호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의 휴대전화도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본사에서 발송된 새빨간 글씨의 알림이 번쩍이고 있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얼굴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웃음이 얼어붙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고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사시나무 떨듯 떨던 손에서 비싼 포크를 놓치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한참 기분 좋게 식사하다가 왜 갑자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휴대전화에 무슨 연락이 왔길래 이 난리들이야? 고모는 차마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넋이 나간 눈으로 박민호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민호도 와인잔을 내려놓고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CCTV 화면을 통해 그의 동공이 극도로 수축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잔을 치켜들었던 손은 이제 덜덜 떨렸고 화면을 몇 번이나 헛짚은 끝에야 간신히 알림창을 열어 공문을 확인했다. 긴급 해고 통보 및 직무정지 명령. 대상 박민호 지역본부장. 사유 그룹 규정의 중대한 위반. 내일 오전 8시까지 모든 회사 자산 및 노트북 반납 요망. 법인카드 및 공용계좌 전면 동결. 첨부 가족관계로 얽힌 인사 30명 명단, 즉시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시스템 오류인가? 본사에서 왜 갑자기 나를 해고해? 내가 방금 전에도 얼마나 큰 계약을 따냈는데 감히 누가 날 잘라? 민호가 통제력을 잃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화려한 파티장에 괴성을 질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모회사 회장실 번호를 눌러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혼 없는 뚜 통화 연결음뿐이었다. 이제 연회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30명의 친척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쌍욕을 내뱉었다. 접시와 잔들이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민호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해고라니? 누가 널 해고해? 넌 본부장이잖아. 온 집안이 너 하나만 믿고 있는데 갑자기 다 잘렸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오늘 파티값 5천만 원도 아직 계산 안 했잖아. 이놈아. 최 여사가 절망에 빠져 아들의 수투자락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옆에 서 있던 새 며느리 유진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의심과 혐오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을 뻗어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전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축하 인사를 건넬 시간이었다. 소음과 아수라장으로 뒤덮인 연회장 한가운데서 최 여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전 며느리의 이름을 보자 그녀는 미쳐버린 분노를 쏟아낼 핑곗거리라도 찾은 듯 전화를 낚아챘다. 스피커폰을 켠 그녀는 극도로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쇳소리를 냈다. 이 미친년아. 내년 짓이지. 그렇지. 도대체 내년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우리 집안을 저주하고 내 아들을 모함한 거지? 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잘려? 왜 우리 친척들이 싹 다 백수가 된 거냐고. 당장 말해.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떨어뜨린 채 그녀의 천박하고 무식한 욕설을 여유롭게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북극의 빙산처럼 맑고 차갑고 평온했다.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온 내 목소리는 파티장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30명의 귓가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밝혔다. 최 여사님, 말 조심하시죠.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대단하고 유능한 본부장님을 모함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집구석에서 인터넷으로 푼돈이나 버는 쓰레기일 뿐이라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5천만 원짜리 식사는 입에 맞으셨나요, 어머니? 오늘 밤 가족들과 오붓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진짜 폭풍은 내일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럼 이만. 나는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게임 오버. 아니지, 배신자들에게 바치는 가장 달콤하고 가혹한 고문은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강화유리 테이블 위에 툭 던지고 서울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가죽 암체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바깥의 가랑비가 서울의 밤하늘을 핥히며 내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실내는 고요했다. 이 도시는 화려하게 반짝이지만 동시에 가슴이 저리도록 잔인하고 차갑다. 나는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CCTV 화면 속에서 극도의 패닉에 빠져 헐떡이는 그 남자의 모습이 당장 통쾌함을 주진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버텨내야 했던 피와 눈물, 굴욕으로 얼룩진 캄캄한 기억의 심연으로 나를 끌어내렸다. 5년 전 나와 박민호도 대학 캠퍼스를 갓 벗어난 수많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작했다. 그 시절 민호는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의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말단 영업사원이었고 우리는 살인적인 물가의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우리는 관악구 봉천동의 가파른 언덕길,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는 5평 남짓한 좁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젊음의 패기와 순수함으로 그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 민호는 종종 나를 품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다. 자기가 임원이 될 거라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몰며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남자의 야망은 때로 그들의 무능함과 반비례한다. 민호는 빈수레가 요란한 부류였다. 술자리에서 입에 발린 소리로 아부하는 건 잘했지만 실제 업무인 데이터 분석이나 핵심 계약 협상에는 완전히 까막눈이었다. 프로젝트를 말아먹을 때마다 그는 만취한 채 귀가에 물건을 부수고 세상을 탓하고 빽 있는 놈들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 모든 화풀이를 내게 쏟아부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 금융학 수석 졸업장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두뇌를 무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곧 기회를 포착해 친한 지인 몇 명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에이펙스 그룹을 설립했다. 회사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하지만 나는 전면에 나서 회장 타이틀을 다는 대신 어둠 속에 숨는 길을 택했다. 철저한 익명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다. 왜 그랬냐고? 나는 민호의 그 얄팍하고 나약한 자존심과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휩싸일 것이고 결국 우리 가정은 파탄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에이펙스 그룹을 발판 삼아 민호의 커리어를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뒤에서 은밀히 실을 조종해 대성 유통이라는 유통망을 만들었고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중간 단계를 거쳐 민호를 지역 본부장 자리에 꽂아 넣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고 와 자랑하던 모든 계약서들은 사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문안을 작성하고 이윤율을 조정하고 협력사를 압박해 양보를 얻어낸 뒤 그에게 밥상 채로 떠먹여준 것들이었다. 민호는 그 영광을 넙죽 받아먹으며 자신이 천재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가 누리는 모든 성취가 그와 그의 가족이 벌레 보듯 무시하던 집구석의 안에 내 땀과 눈물과 지성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진짜 비극은 그가 돈과 권력을 거머쥔 순간 시작됐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당장 시골의 낡은 슬레이트 집을 팔아치우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다. 아들이 이룩한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겠다며 합가를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는 굶주린 거머리떼처럼 수많은 친척들이 우글우글 몰려왔다. 지윤아, 너는 집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니까 우리 모자 수발이나 제대로 들어라. 우리 민호가 이제 본부장인데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널 먹여 살리잖니. 눈치껏 주제 파악 좀 해. 큰집 장손 이번에 서울 올라왔으니까 민호한테 말해서 물류창고 부장 자리 하나 내주라고 해. 그리고 고모네 막내딸 대학 떨어졌다더라. 본사에 회계직으로 취직시켜서 월급 한 500만 원 맞춰주라고 하고. 우리 집안에서 출세한 건 민호 하나뿐인데 핏줄을 안 챙기면 누굴 챙기겠어? 넌 집에서 빌부터 먹는 주제에 우리 집안일에 감히 콩나라 팥나라 참견할 생각 마라. 나는 그 끔찍한 막말과 구박을 이를 악물고 견냈다. 하루가 지나고 달이 바뀌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무려 30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최 여사의 치맛바람을 타고 대성유통의 낙하산으로 꽂혔다. 그들은 능력도 학력도 없으면서 출근은 제멋대로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으며 뒷돈을 챙겨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들킬까봐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고 나는 에이펙스 그룹에 내 개인 배당금에서 수십억씩 빼내어 그 거대한 구멍들을 몰래 메워주어야 했다. 민호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최 여사의 거머리떼들이 배불리 먹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나의 침묵과 희생이 언젠가 온전한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민호가 조강지처의 은혜를 깨닫고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멍청하게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처참하게 틀렸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면 기름기가 끼고 오만해진다. 자신이 흘린 땀이 아닌 남의 돈으로 배를 불리면 허영심과 다른 쾌락을 탐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반년 전부터 민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의 와이셔츠에서는 내가 사준 적 없는 값비싼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내가 차린 저녁상을 타박하고 내가 입은 실내복을 비웃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내 뒷모습을 초라하다고 조롱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민호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치명적인 재무 오류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서류를 들고 그가 머무는 호텔로 향했다. 그러나 인적 드문 호텔 로비 구석에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밀어 올려준 내 남편이 대리석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젊은 여자의 발에 명품 하이힐을 정성스레 신겨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신흥 부동산 재벌의 금지 오겹달 유진이었다. 민호는 우리가 반지하에서 가난에 허덕일 때 내게나 보냈던 그 비굴하고 애교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맹목적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캄캄한 사각지대에서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내 얼굴에 날아왔다. 민호와 최 여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세상 가장 독하고 천박한 폭언들과 함께 그들은 내게 애를 못 낳는 성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민호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라 칭했으며 지금의 잘나가는 박씨 집안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온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짓밟여 그들의 권력 아래 찌그러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내가 순순히 걸어 나온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 진짜 왕좌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그토록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나는 그 빌어먹을 영광을 갈기갈기 찢어 그 썩어빠진 본질을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줄 것이다.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이제 내 손으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회수할 차례였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며 희생했던 여자의 복수는 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잔인하고 철저할 것이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CCTV 화면은 지금 당장 박씨 집안의 종말을 알리는 슬로우 모션 재난 영화와 다름없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비싼 샴페인과 달콤한 아부가 넘쳐흐르던 오만의 천국이었건만 이제는 패닉과 광기로 얼룩진 폐허 속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박민호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홀 한가운데 조각상처럼 굳어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툭 떨어져 두꺼운 양탄자 위로 나뒹굴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까 뒤집힐 듯 허공을 향했고 가슴은 물 밖으로 내던져져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를 둘러싼 30명의 친척들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악을 썼다. 방금 전까지 잔을 부딪히며 민호를 가문의 영광이라 떠받들던 자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들은 최 여사 모자를 둥글게 에워싼 채 손가락질을 해대고 쌍욕을 퍼부었다. 그 적나라한 소음이 고스란히 오디오를 타고 내 귀로 전해졌다. 다들 조용히 못해. 이거 완전 미쳐 돌아가네. 민호야, 너 당장 본사회장한테 다시 전화 걸어. 분명 무슨 착오가 있거나 너 질투하는 놈이 뒤통수 친 게 뻔하잖아. 네가 명색이 본부장인데 회사를 위해 따온 계약이 얼만데 감히 널 토사구팽해? 그리고 그 지훈이 그 미친년! 백수 주제에 입만 살아서 헛소리 짓거리는 거지. 그년이 무슨 재주로 대기업 인사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냐. 당장 전화해서 해결해. 엄마 좀 닥치라고요.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 안 보여요? 회장실 비서실 다 전화 꺼졌어. 진짜로 끝났다고요. 회장 비서가 방금 해고 명령사실이라고 확인 문자까지 보냈어. 내 인트라넷 계정 다 막혔고 걔네들이 내 법인카드까지 싹 다 정지시켰다고요. 민호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5년 동안 스스로를 위대한 천재 비즈니스맨이라 최면을 걸며 살아왔던 그의 허세가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기름을 부은 듯 불타오르던 바로 그 순간 다이너스티 홀의 화려한 목재문이 스르륵 열렸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잃지 않는 레스토랑 매니저가 2명의 직원을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빌지가 들려 있었다. 매니저의 발걸음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탔지만 이 팽팽한 공기 속에서는 마치 사신이 쎄는 카운트다운 소리 같았다. 그는 박민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했다. 박민호 본부장님, 가족 친지분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호텔 시스템의 마감 정산 시간이 다가왔고 오늘 연회에서 최고급 와인이 다수 추가되면서 원래 예상하셨던 예산을 크게 초과하셨기에 부득이하게 지금 중간 결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이너스티 홀대 관료와 특별 코스 요리, 그리고 샤토마고 15병을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은 5,200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좌 이체로 하시겠습니까?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민호와 최 여사에게 쏠렸다. 최 여사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친척들과 새며느리 앞에서 남은 마지막 체면이라도 건져보려고 발악했다. 민호야, 얼른 네 블랙카드 꺼내서 긁어. 내일 회사 가서 오해 풀고 따지더라도 일단 여긴 계산부터 해라. 5천만 원쯤이야. 내 본부장 월급에 비하면 푼돈 아니니. 민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수트 안주머니에 넣어 금태를 두른 블랙카드를 꺼냈다. 회사에서 대외 업무용으로 발급해준 한도 무제한의 법인카드. 그가 자신의 클래스를 과시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던 바로 그 카드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손으로 카드를 매니저에게 건넸다. 매니저가 무선 결제기에 카드를 긁었다. 연것 같은 몇 초가 흘렀다. 삐삐삐. 기계에서 짧은 영수증 종이가 뱉어지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고객님, 카드 한도 초과 및 정지 오류가 뜹니다. 카드사 확인 결과 발급기관의 요청으로 이미 정지된 카드라고 하네요.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정지? 벌써 막혔다고? 그럴 리가. 다시 해봐요. 한 번만 더 긁어봐요. 민호는 매니저의 결제기를 낚아채듯 빼앗아 지갑에서 자신의 개인카드 서너 장을 꺼내 미친 듯이 긁어댔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 탓에 한도가 몇백만 원에 불과한 그의 쪼들리는 개인카드로 5,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결제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잔액 부족, 결제 거절, 삐삐. 매니저의 얼굴에서 완벽한 미소가 싹 가시고 대신 무전 취식하는 사기꾼들을 쳐다보는 매서운 눈빛이 자리 잡았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덩치 큰 호텔 보안요원 4명을 손짓으로 불렀다. 요원들은 즉시 연회장 출입구를 굳게 막아섰다. 박민호 씨, 최 여사님,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리스크까지 떠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5,2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사기 및 금전 편취 혐의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의 단호한 경고는 연회장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30명 친척들의 인내심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본부장 타이틀이 떨어진 민호에게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 밥줄이 끊기고 이익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인간의 이기심과 비열함이 밑바닥까지 드러났다. 작은 고모가 펄쩍 뛰어오르며 최 여사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형님, 우리더러 축하 파티 오라고 해서 민호가 다 알아서 쏜다고 떵떵거리더니 이게 웬 망신이에요? 우리 밥줄 다 끊어놓고 5천만 원 먹튀 사기 사건에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난 몰라요. 내 직장 잘린 거 이번 달 안으로 형님 아들이 물어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집구석 다 뒤집어 놓을 줄 아쇼. 친가 쪽 큰아버지도 테이블을 쾅쾅 내리쳐 랍스터 접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래, 맞아. 시골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서울로 불러올려 놓고 야밤에 갑자기 모가지 댕강 잘리게 만들면 우리더러 굶어 죽으란 소리야. 뭐야? 민호, 너 이 자식 집을 팔든 차를 팔든 당장 저 사람들한테 돈 갚아. 우리 집안 전체가 경찰서 끌려가서 망신당하게 만들지 말고. 이것들이 미쳤나? 돌았어? 민호가 너희들 회사에 꽂아주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챙겨줄 때는 우리 아들 발바닥이라도 핥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조금 삐끗했다고 우리 모자를 쥐어뜯어? 물어낼 돈이 어딨어. 너희들이 다 처먹은 거니까. 너희들이 지갑 열어서 각자 뿜빠이해. 난 돈 한 푼도 없어. 연 회장은 완벽한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다. 악다구니와 삿대질, 살기 어린 고함이 뒤엉켜 내가 살면서 본 가장 우스꽝스럽고 추잡한 블랙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었다. 민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머리를 감싸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웅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 여사가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던 온실 속 화초, 새며느리 유지는 끝내 이 굴욕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최 여사가 붙잡으려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테이블에 냅킨을 집어던지며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호, 네가 권력 있는 본부장이라며? 돈 썩어나게 많다며? 까고 보니 그냥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에 입만 산 허풍쟁이 기생충 새끼였네. 5천만 원도 결제 못하면서 나랑 결혼을 해? 완전 쓰레기잖아. 파혼해.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말을 마친 유진은 에르메스 백을 치켜들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보안 요원들 사이를 뚫고 쏜살같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절망적으로 부르는 민호의 목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돈 있어. 내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있잖아. 유진아. 나는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려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차? 그는 아직도 그 서류상에 적힌 것들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건가? 비참함과 절망으로 물든 이 파티는 그저 가벼운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고 그때 내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반짝였다. 최 여사였다. 궁지에 몰린 늙은 쥐가 그래도 전 시어머니라는 썩어빠진 위세로 나를 압박하면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아주 훌륭해. 나는 화면을 스와이프해 전화를 받았다. 그 어떤 형벌보다 잡이 없고 직설적이며 잔혹한 2번째 뺨을 후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펜트하우스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발신자 표시창에 뜬 시어머니. 나는 눈가에는 닿지 않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밀어 스피커폰 모드로 바꿨다. 전화기 너머로는 깨진 접시 소리, 친척들의 험악한 욕설, 그리고 극도의 분노로 숨을 씩씩거리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황지은, 이 쌍년아, 너 지금 어딨어? 당장 대답 안 해? 너 본사에 아는 인맥 있지? 그 뒷구멍으로 수작 부려서 내 아들 모함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지? 내가 명령할 테니까 지금 당장 본사 회장한테 전화해서 오해라고 정정해. 그리고 당장 5천만 원 들고 신라 호텔로 튀어와서 계산해. 안 그러면 내가 내년 살가죽을 벗겨버릴 줄 알아. 내년 고향 바다까지 찾아가서 이혼당하고 꼬리치는 미친년이라고 온 동네에 방을 붙여버릴 테니까. 나는 그녀가 목이 쉴 때까지 발악하게 내버려둔 채 연잎차를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던 오만한 여자의 콧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꺾일 줄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뒤에서 알량한 백이나 믿고 잔머리를 굴리는 하찮은 졸개인 줄 알았다. 내가 그들의 목숨줄을 틀어쥐고 있는 진짜 사신이라는 걸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최 여사님, 연세가 드시더니 귀까지 먹으셨나 보네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방금 박씨 집안 전체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서류에 결재한 에이펙스 그룹 회장이 지금 당신과 통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명령을 해? 무슨 자격으로?
쥐뿔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명령을 내릴 권위가 어디 남아있죠? 호텔 밥값 떼먹고 경호원들한테 포위당한 사기꾼 주제에? 너 2년 허풍 떨지 마. 쫓겨나서 충격받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에이펙스 그룹 회장이라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엑셀이나 만지작거리던 말단 격리 주제에 내깟 년이 한 달 벌어봤자 우리 유진이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입방정 떨지 마. 네가 무슨 더러운 수작을 썼는지 내가 다 밝혀내서 널 콩밥 먹일 테니까. 민호야, 너 전화 넘겨받아서 이 미친년 콱 찢어 죽여버려. 지훈아, 너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우리 회사 시스템 해킹한 거지? 너 미쳤어. 이거 범죄야.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 버리고 유진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복수하려고 이 파티 망친 거 다 알아. 유치한 장난 그만해. 당장 내 계좌 정지 풀어. 강남 아파트는 내가 며칠 더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위자료 청춘 보상비로 돈 더 뜯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당장 원상복구 시켜. 민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덜덜 떨렸지만 여전히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듯 억지로 센 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내 맑고도 뼛속까지 시린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가자 전화기 너머에 소음이 돌연 찬물을 끼얹은 듯 뚝 멎었다. 민호 씨, 5년 동안 살면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코미디언 재능을 가진 줄은 정말 몰랐네. 시스템 해킹? 위자료? 당신 스스로의 몸값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감히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들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휘둘러진 예리한 검처럼 날카로워졌다. 잘 들어. 기생충 같은 인간들아. 5년 전 네가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실적 못 채워서 벌벌 떨던 말단 영업사원일 때 한진물산의 독점 유통계약 3건을 서류 조작해서 내 실적으로 꽂아주고 널 부장으로 승진시켜준 사람이 누구지? 작년 8월 내 그 자랑스러운 친척놈들이 물류창고에서 자재 빼돌려 팔아먹어서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냈을 때 네가 감옥 갈까봐 내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었지? 그때 에이펙스 본사 비자금에서 12억 원을 몰래 빼내 내 구멍을 메워준 사람이 누구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컥컥거리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역겨운 허영심과 거짓된 자존심에 망치를 내리치듯 쐐기를 박았다. 너 스스로가 똑똑해서 잘난 줄 알았니, 민호야? 네가 꿰차고 앉았던 그 본부장 자리가 네 실력인 줄 알았어? 그건 전부 네 알량한 자존심을 달래주려고 내가 빚어낸 한 줌 모래성에 불과해. 네가 임원회의에서 읽어내리던 기획안, 네가 자랑스레 떠벌리던 VIP 고객 명단 전부 내 손에서 짜인 판이었어. 나는 황지훈, 에이펙스 그룹 지분 60%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총수다. 너와 네 집에 빌붙은 30마리 기생충들의 모가지를 날려버린 해고 통지서에 찍힌 친필 사인. 그거 내가 직접 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가 날 속이는 거지, 지윤아? 네가 날 속이는 거야. 네가 정말 회장이라면 왜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참았어? 내가 널 개돼지 취급하며 욕할 때도 왜 반항 한 번 안 했어? 최 여사가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며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12억 횡령 사건, 3건의 독점 계약, 민호가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치명적인 비밀들이 내 입에서 술술 튀어나오자 그녀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참았냐고? 멍청하게도 부부 사이에 정과 의리라는 걸 믿었으니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바보같이 꾹 참았던 거야. 근데 그 대가가 뭐였지? 뒤통수를 치고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고 마치 전염병 걸린 게 쫓아내듯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잖아. 당신들 나보고 가난하다고 비웃었지? 애 못 낳는다고 구박했지? 아니, 최 여사. 난 당신 내 집안에 그 배은망덕하고 역겨운 유전자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감히 내 뱃속에 품어 내 핏줄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뿐이야. 지훈아. 여보, 진짜야? 당신이 진짜 에이펙스 회장이야? 그럼 나 좀 살려줘.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유진이 그 여우 같은 년이 날 꼬드긴 거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지훈아. 당장 이 호텔 밥값 5천만 원. 나 경찰서 끌려가게 생겼어. 지훈아,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만 이체해주면
내가 내일 아침 당장 가서 내 발 밑에 엎드려 사죄할게. 어? 민호의 찌질하고 비굴한 태도에 나는 헛구역질이 났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상간녀를 껴안고 나더러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라며 조롱하던 놈이 내 진짜 정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 깨닫자마자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구걸하는 나른한 84 개새끼처럼 무릎을 꿇고 꼬리를 쳤. 부부의 정? 그딴 건 오늘 아침 이혼 서류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야. 호텔 밥값을 내달라고? 꿈 깨라 민호야. 힘 아껴도 경찰 조사받으려면 체력 좀 필요할 테니까. 아, 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엄마 명의로 해놨다며 그렇게 으스대던 강남 아파트 말이야. 너 그거 살 때 에이펙스 산하금융캐피탈에서 집값의 70% 대출받았던 거 기억해? 네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 효력은 즉시 상실되고 기한 이익이 상실됐어.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은행과 압류집행팀이 그 아파트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갈 거다. 네 가족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2시간이야. 짐 싸서 길거리로 꺼져. 뭐? 내 집을 뺏어가겠다고? 이 미친년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최 여사가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고 무언가 박살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휴대전화를 바닥에 패대기 친 모양이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하고도 짜릿한 쾌감을 음미했다. 당신 집? 그건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이제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회수될 것이다. 오늘 밤 유치장에서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는 한강다리 밑에서 부귀영화를 맘껏 누리시길. 게임은 끝났어, 박민호.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신라호텔의 화려한 다이너스티 홀 안에서 오만방자했던 그들의 쇼는 막을 내렸고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출구 없는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잔인한 자들에게 내리는 피의 눈물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내 손에 들린 아이패드 화면은 여전히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난장판을 고화질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5천만 원짜리 초호화 연애는 완벽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방금 전 콧대 높은 재벌딸 유진은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하지만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힌 민호 같은 놈이 그 마지막 구명조끼를 호락호락하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야외 로비로 전환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비명을 지르는 최 여사와 그를 가로막는 보안 요원들을 뒤로 한 채 유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민호의 모습이 잡혔다. 민호는 호텔 회전문 바로 앞에서 유진의 팔목을 낚아챘다. 서울의 밤을 적시는 빗방울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쓰레기 같은 남자의 얼굴을 때렸다. 유진아, 너 어디가? 지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면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내 회사 차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나 지금 억울하게 잘린 거야. 법인카드도 막혔고. 유진아, 널 사랑하니까 네가 이 5천만 원만 좀 계산해줘. 이깟 돈 너희 집에선 푼돈이잖아. 내일 당장 너희 아버지 찾아뵐게. 내 능력 정도면 너희 태양건설에 큰 도움 될 거 알잖아. 제발 부탁이야. 나는 입꼬리를 비틀며 검지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남자의 비열함이 이토록 처절하고 불쌍하게 드러날 줄이야. 그는 내 청춘의 피를 빨아먹고 올라갔으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자마자 뻔뻔하게 다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편입되고 싶어 안달났던 상류 사회에서 사랑이란 언제나 철저한 이익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용 가치가 사라진 순간 그는 그들의 구두 밑창에 묻은 껌딱지보다 못한 존재였다. 유진은 덜덜 떨리는 민호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호텔 로비의 은은한 조명 아래 공들여 화장한 그녀의 예쁜 얼굴은 극도의 경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여? 5천만 원? 그래, 나한테는 껌값이지. 근데 난 그 돈을 개밥으로 줬으면 좋지. 너 같은 기생충 새끼 빚 갚아주는 데는 10원 한 장 안 써. 눈 똑바로 뜨고 네 주제나 파악해. 박민호. 내가 네 그 싸구려 반반한 얼굴 때문에 널 만난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멈춰있는 부동산 개발 살리려고 유통 라인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그 알량한 본부장 직함 하나 보고 너한테 접근해서 놀아준 거잖아.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웬 미친 여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목줄 찬 개새끼였네? 유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나랑 잤던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내 직함 뺏어 먹으려고 한 짓이었어? 아니지? 너 지금 나한테 화나서 이러는 거지? 네가 이렇게 모질 게 굴리 없어. 내가 너 때문에 5년 산 마누라도 버렸어. 내 모든 걸 다 던지고 당당하게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마누라를 버려? 어머머, 너 네가 쓰레기인 걸 되게 자랑스럽게 떠든다? 눈 하나 안 깜짝하고 자기 조강지처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새끼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지조와 의리를 지키라고 지랄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한 번만 더 내 뒤 졸졸 쫓아다니면 우리 집 경호원들 풀어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이 더러운 새끼야. 부잣집 아가씨는 글자 하나하나에 독을 품고 자신이 남편이라고 부르려 했던 남자 얼굴에 침을 뱉듯 쏟아부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굳어버린 민호를 강하게 밀쳐냈다. 민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 중이던 포르쉐에 올라타 빗속으로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민호 홀로 미친놈처럼 바닥에 엎드린 채 남겨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가슴 속에서는 서늘하면서도 짜릿한 쾌감이 번져나갔다. 사필기정. 물질에 눈이 멀어 진심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가 결국 그 물질에 뺨을 맞아 얼굴이 지시겨지는 꼴이라니.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호텔 보안팀이 로비로 출동해 그를 질질 끌고 다시 다이너스티 홀로 던져넣었다. 인내심이 바닥난 매니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요란한 사일엔 소리가 고요한 부촌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항상 박씨 가문의 고귀한 핏줄 운운하며 목에 힘을 주던 최 여사는 이제 산발을 한 채 두꺼운 용단 바닥에 주저앉 손을 전공과 손을 싹싹 빌고 있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진짜 본부장 맞아요. 그냥 오늘 회사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카드가 막힌 것뿐이에요. 우리 아들 경찰서 끌고 가지 마세요. 내일 돈 구해 와서 5천만 원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우리 아들 유치장 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민호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돈 없어.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다고. 엄마, 나 빈털털이야. 유진이도 떠났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 민호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친척 30명은 경찰이 등장하자 불똥이 튈까봐 구석으로 슬금슬금 물러나 있었다. 그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던 영웅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단돈 10,000원 한 장 쾌척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민호는 호텔 측과 변제 약정서를 작성해야 했다. 24시간 내에 5,2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각서였다. 최 여사는 당장 유치장 신세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차고 있던 굵은 진주 목걸이와 민호 손목의 위블로, 시계 등 몸에 걸친 귀금속을 몽땅 담보로 뜯기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식어버린 연잎차를 단숨에 비웠다. 5천만 원짜리 파티는 처절한 눈물과 눈먼 빚더미, 뼈저린 굴욕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의심 많고 찌질한 민호의 성격상 오늘 밤 절대 잠들지 못하리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추락했는지, 든든하게 기댔던 제국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찾아 밤새 미친 듯이 발악할 것이다. 나는 그가 제 발로 기어들어와 가장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완벽한 덫을 놓아두었다. 내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6시. 서울의 겨울, 하늘이 칙칙한 구름 사이로 창백한 빛을 내비치기도 전에 박민호의 절망적인 구걸이 시작되었다. 민호와 최 여사는 시골로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감히 내려가지도 못한 채 아파트 1층 로비 구석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배터리가 10%도 남지 않은 휴대전화로 민호는 대성유통과 에이펙스 그룹 본사에 아는 인맥이란 인맥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댔다. 수용장의 용재 때 용재를 용재를 도청하고 있던 나는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비굴한 애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접니다. 유통본부 박민호입니다. 부장님, 본사 인사팀에 계시잖아요. 어젯밤 해고 통보 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누군가 회사 전산망을 해킹했거나 경쟁사에서 절 묻어버리려고 수작 부린 게 확실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얼마나 큰 건을 물어왔는데 회장님이 절 자를 리가 없잖아요.
임원진에 제발 한 말씀만 잘해주십시오. 제 커미션 절반 떼서 살해하겠습니다. 어휴, 박 본부장.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시스템 해킹도 헛소리고 경쟁사 수작도 아니야. 당신 해고 공문은 그룹 최고위층에서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친필 서명에 인감까지 꽉 찍어서 다이렉트로 내려보낸 거야. 우리는 그저 지시대로 집행만 할 뿐이라고. 당신이 위에서 대체 누구 심기를 거슬렀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나까지 피복에 얽히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나까지 연좌제로 엮일라. 건조한 통화 끊김음이 들렸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영업 부사장, 협력사 재무이사 등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본사에서 완벽하게 내처진 자와 엮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민호가 마지막으로 찾은 번호는 강 비서였다. 내 신복이자 민호가 그동안 각 지점이나 돌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하는 말단 끈앞으로 얕잡아 보던 바로 그 강 비서 말이다. 강 비서, 자네 본사에 있잖아. 뭐 좀 들은 거 없어? 도대체 회장이 누구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왜 우리 친척들까지 싹 다 건드리냐고. 어젯밤에 내 전처 지훈이 그 미친년이 나한테 전화해서 지가 회장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 코미디 아니냐? 집구석에서 빌부터 살면서 장부 쪼가리나 만지던 년이 에이펙스 그룹 회장이라니. 샹,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날 뒤에서 담그려고 한 건지 똑바로 말해. 수학이 넘어 강 비서는 내 방 바로 옆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강 비서가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내 쪽으로 스피커폰을 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가 듣고 있는 앞에서 가장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민호의 환상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박민호 씨, 황지윤 사모님을 얕잡아 본 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크고 또 마지막이 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 같은 스펙 없는 말단 영업사원이 백도 집안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한진물산 독점 계약 3건을 따내서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까? 작년에 당신 친척들이 빼돌려 말아먹은 12억 원 창고 횡령건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메워지고 경찰 한 번 안 찾아왔는지. 진짜 당신이 운이 좋아서 넘어간 거라 생각합니까?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 계약 3건 12억 그걸 지훈이가 했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돈이 어딨고 힘이 어딨어. 사모님은 어디서 힘을 빌려온 게 아닙니다. 사모님 그 자체가 권력이니까요. 당신이 기생충 취급했던 전처 황지훈 씨가 바로 에이펙스 그룹을 설립하고 지분 60%를 보유하고 계신 진짜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누린 특권, 당신 월급, 당신네 친척들 통장에 꽂힌 돈, 전부 회장님 개인 사비로 당신 앞길 닦아주고 당신 그 하찮은 자존심 지켜주느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회장님을 배신하고 능욕했죠. 어제 발송된 해고 통보서는 회장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박민호 씨,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발등을 찍은 겁니다. 민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빗물이 고인도로 위로 곤두박질 쳤다. 변명의 여지없는 적나라한 진실이 바람핀 남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난 5년간 들어맞지 않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호랑이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를 조종하는 인형사였고 내가 손을 놓아버린 순간 그는 이 사회에서 길고양이만도 못한 쓰레기라는 사실을. 하지만 내 징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전 8시 정각 은행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을 태운 승합차 3대가 민호와 최 여사가 서 있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급정거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압류 통지서를 들고 내렸다. 뭐 하는 짓들이야.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이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감히 우리 집 물건에 손대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테다. 최 여사님, 이 아파트는 에이펙스 캐피탈에 대출을 껴서 매입한 담보물이며 채무자 박민호 씨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고됨에 따라 보증 효력이 즉각 상실되었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 자산 압류를 집행하러 온 겁니다. 지금부터 딱 30분 드립니다. 개인 생필품만 챙겨서 즉시 퇴거하십시오. 반항하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엄마, 지훈이가 진짜 했어. 집 뺏겼어. 회사 잘렸어. 다 잃었어. 엄마, 어제 엄마랑 내가 쫓아낸 내 마누라가 그 여자가 에이펙스 그룹 회장이래. 억만장자래. 민호는 진흙탕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다. 최 여사는 공포와 뼈저린 후회로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일그러진 채 제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은 집과 차를 잃고 호텔빚 5천만 원을 떠안은 채 가장 춥고 시린 겨울 아침 길바닥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피를 나눈 자가 내 밥그릇을 발로 찼을 때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보여줄 그들의 가족 말이다. 부자일 때는 형님 아우하며 모여들고 망하고 나면 남보다 못하다. 박민호와 최 여사의 집안은 이 옛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었다. 아침 10시. 박민호와 최 여사가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싸구려 캐리어 3개를 나뒹굴게 내버려둔 채 갈 곳을 잃고 서 있을 때였다. 저만치 도로 끝에서 16인승 미니버스 2대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그들 코앞에 급정거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어젯밤 민호의 외상카드로 랍스터와 샴페인을 배 터지게 처먹던 친가회가 친척 30명이 시퍼런 살기를 띤 채 쏟아져 내렸다. 흡사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떼 같았다. 길 가던 행인이 신기한 듯 찍어서 올린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는 설탕을 넣지 않은 쓴 블랙커피를 여유롭게 음미하며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난투극을 감상했다. 어젯밤 최 여사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던 작은 고모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흙탕물이 튄 최 여사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아이고 고모, 큰아버지, 다들 오셨어요? 우리 모자 데리러 차 끌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힘들 때 챙겨주는 건 가족밖에 없네. 우리 민호 이번 위기만 넘기고 돈 꿔서 빚 갚고 재기하면 내가 이 은혜 다 갚을게요. 은혜는 얼어 죽을. 누가 너 같은 재수 없는 늙은이랑 그 찌질한 새끼를 우리 동네에 들여서 똥물을 튀겨. 똑똑히 들어. 우리 너 구하러 온 거 아니고 돈 받으러 온 거야? 어젯밤에 민호 모가지 잘리면서 우리 친척 30명 계약도 싹 다 파기됐어.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편하게 살던 우리를 꼬드겨서 서울로 부를 땐 언제고 지금 와서 개차반으로 잘리게 만들어? 내 이력서에 빨간 줄 그인 거. 어떡할 거야? 우리 해고 수당이랑 위자료 물어내. 인당 5천만 원씩 30명이니까 총 15억이다.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오늘 내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고모, 큰아버지. 다들 미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큰아버지가 받은 월급 다 본사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제가 다 꽂아준 거 아닙니까? 저 덕분에 시골에 집 사고 차 바꾸고 호의호식했으면서 제가 망하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내놓으라고요? 저 지금 15억은커녕 집도 은행에 넘어갔고 카드도 다 막혔어요. 당장 호텔빚 5천만 원 갚을 돈도 없다고요? 친가 쪽 큰아버지가 눈을 부라리며 튀어나와 박민호의 뺨을 벼락같이 후려갈겼다. 워낙 세게 맞은 민호는 비틀거리며 인도 위로 낮아빠졌고 입술이 터져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다. 이 호로 자식아, 어디서 눈가를 부라려. 네가 우릴 속인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아침에 소문 쫙 돌았더라. 네, 그 잘난 본부장 직함. 우리가 받던 월급 다 네 마누라 지훈이가 뼈 빠지게 뒤에서 돈 대준 거라며. 그 애가 대기업 회장님이라며. 우리 다 먹여 살린 건 그 애인데 너희 멍청한 모자가 쌍으로 굴러들어온 돌. 유진인지 뭔지 아는 여우 같은 년 편들면서 지훈이 쫓아내는 바람에 그 애가 빡쳐서 우리 밥줄까지 끊어버린 거잖아. 이 사단은 너희가 낸 거니까 너희가 15억 책임져. 아이고 하늘아. 배은망덕한 것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내가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감히 내 아들을 쳐? 당장 경찰 불러서 싹 다 콩밥 먹일 거야. 최 여사가 악을 쓰며 큰아버지의 얼굴을 핥히려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숙모 서넛이 달려들어 그녀를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패대기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설설기던 자들이 이제는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뜯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다. 핏줄, 정, 가족. 최 여사가 나를 억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그 고상한 단어들은 산산조각나 그녀의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돈이야말로 사람의 밑바닥을 비추는 가장 진실한 거울이다. 내가 돈줄을 대줄 때 그들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였지만 그 돈줄이 끊어지자 본인들 입속만 챙기는 괴물로 돌변했다. 난장판 속에서 작은 고모가 악을 쓰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리 손 더러워지게 때릴 필요도 없어. 박민호,
형님, 똑똑히 들어. 지윤이가 우리 자른 건 너희 모자한테 원한이 맺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당장 지윤이 회사로 쳐들어가서 무릎 꿇고 대가리 밟고 싹싹 빌어.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우리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사정해. 만약에 지윤이가 안 받아주면 우린 당장 시골로 내려가서 너희 친정집 마당에 텐트 치고 누울 거니까 너희가 숨 쉴 곳 하나 안 남겨놓을 줄 알아. 당장 끌고 회사로 가. 안 돼. 나 안 가. 내가 명색이 남잔데 어떻게 방금 이혼한 마누라 발밑에 기어가서 무릎을 꿇어. 차라리 날 때려 죽여. 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실패한 남자의 가짜는 자존심을 세우려 핑계를 댔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친척들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 따위를 봐줄 리 없었다. 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민호와 최 여사의 머리채와 옷깃을 질질 끌어당겨 억지로 16인승 승합차에 쑤셔 넣었다. 차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솟아있는 거대한 마철로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에이펙스 그룹 본사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패드 화면을 끄고 권력의 상징인 순백색 정장깃을 가다듬으며 천연 가죽으로 덮인 회장석에 깊숙이 앉았다. 거리의 시시한 막장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 메인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켜질 차례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단죄의 시간. 나는 배신자들에게 한 여자의 관용을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것이다. 에이펙스 그룹의 강남 본사 타워는 잿빛 겨울 하늘을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검으로 찌를 듯이 위풍당당하게 솟아있었다. 나는 최고층 회장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뒷짐을 지고 말없이 서 있었다. 내 발 아래에 꽉 막힌 출근길 교차로를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은 그저 부지런한 개미떼처럼 작고 하찮아 보였다.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수조 원대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다는 감각은 내게 완벽한 고요를 선사했다. 5년 전 관악구 봉천동의 숨막히는 반지하방에서 웅크려 살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평온함이었다. 최고급 흑단목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이 번쩍이며 1층 메인 로비의 보안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띄웠다. 미니버스 2대가 대리석 계단 앞에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박씨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비에 젖고 옷은 찢겨 엉망진창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엔 분노와 악애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살기 어린 군중들에게 뜯기고 찢기며 끌려가는 박민호와 최 여사.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버렸다며 의기양양하게 최고급 수트를 빼입었던 지역 본부장의 몰골은 참혹했다. 헝클어진 머리, 진흙투성이가 된 바지, 초점 없는 눈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은 혼이 빠져나간 좀비 같았다. 최 여사는 더욱 비참했다. 어제 자랑스레 입었던 붉은색 명품 부티크 수트는 흙탕물에 젖어 후줄근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과거에 그 기고만장했던 며느리 사냥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로비의 보안팀이 즉각 바리케이드를 쳤다. 검은 수트를 입고 이어폰을 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유리 회전문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군중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다. 아래층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쌍욕이 내 뒤에 서 있는 강 비서의 무전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몹시도 천박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었다. 회장님, 박씨 집안 친척들이 1층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며 회장님을 뵙고 위자료를 타내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민호와 최 여사는 친척들에게 떠밀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요.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경찰을 불러 해산시킬까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입가에 차갑고 비정한 미소를 띄웠다. 경찰을 불러 해산시키는 건 저들에게 너무 빠르고 자비로운 결말이지.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을 준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비참한 수모를 겪게 해줘야 공평한 법이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푹신한 카펫 위를 걸어 회장석으로 다가갔다. 경찰은 부를 필요 없어. 강 비서, 1층으로 내려가서 내 지시를 전해. 에이펙스 그룹은 쓰레기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 저 시끄러운 친척 무리들은 붉은 통제선 밖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완벽히 막아내. 단 박민호와 최 여사, 저 두 사람만은 자네가 직접 고위급 전용 VIP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이 방으로 모시고 와. 그들이 그토록 회장님 얼굴을 뵙고 엎드려 살기를 구걸하고 싶어 하는데 내 친히 옥자를 배알할 특은을 베풀어줘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비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즉시 방을 나섰다. 나는 가죽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1층에서 이 최고층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이 채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박민호와 최 여사에게 그 1분은 능지처참을 당하는 100년처럼 길고 끔찍하게 느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덜덜 떨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 멍청하고 야망만 컸던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이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회장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가식적인 눈물과 알랑거리는 멘트를 짜내느라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겠지. 띵 하는 깔끔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내 상념을 끊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서서히 열렸다. 강 비서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2명의 인형이 고급스러운 카펫 위를 휘청이며 걸어 들어왔다. 압도적으로 넓은 회장실의 위압적인 공기, 은은하게 풍기는 최고급 침향의 향기, 그리고 숨막힐 듯한 고요함에 짓눌려 민호와 최 여사는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하며 두 손을 비비적거렸다. 형님, 아니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박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 민호가 어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분명 무언가 크나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하고 수많은 계약을 물어왔는데 부디 억울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최 여사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는 극도로 비굴하고 하찮았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뒤돌아 앉아있는 거대한 가죽 의자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렸다. 박민호 역시 황급히 말을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질식할 듯 갈라져 있었고 어젯밤 그 당당하던 본부장의 패기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호입니다. 제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에이펙스 그룹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어젯밤 제 전처라는 황지윤이라는 미친 여자가 감히 회장님을 사칭하며 우리 가족 파티를 망쳐놓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려 회사 전산망을 건드린 게 틀림없습니다. 부디 예고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제가 3달 동안 무급으로 일하며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그들의 비참한 구걸이 이 조용한 방 안을 울리도록 내버려둔 채 뒤돌아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여전했다. 생사가 갈리는 이 순간에도 그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나를 치졸한 수작이나 부리는 천박한 여자로 매도하고 자기의 그 빈 껍데기 같은 능력이 이 그룹에 필요할 거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흙단목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똑똑. 건조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민호와 최 여사는 흠칫 놀라며 숨을 죽였다. 나는 천천히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에이펙스 그룹을 향한 충성심? 무급으로 3개월 일하며 죗값을 치르겠다? 박 본부장님 본인 충성심의 가치를 너무 헐값에 매기시는군요. 그리고 최 여사님 큰 오해가 있다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유일한 오해는 당신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어야 할 대상을 잘못 찾아왔다는 것 하나뿐이네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밀었다. 최고급 가죽 의자가 빙글 돌아가며 마침내 내 얼굴이 박민호와 최 여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완벽하게 세팅된 내 얼굴을 비췄다. 티 없이 깔끔하고 예리한 눈매,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위. 나는 순백의 수트를 입고 양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린 채 발밑에 벌레처럼 웅크린 자들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새카만 눈동자로 내려다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나타나 민호와 최 여사의 목구멍을 콱 틀어주기라도 한 듯했다. 박민호는 경악했다. 두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극한으로 확장되었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 글자의 소리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 구두굽이 엉켜 거구의 몸이 카펫 바닥 위로 쿵 하고 고꾸라졌다. 최 여사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질려 양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는 내 얼굴을 보았다가 이내 책상 한가운데 위험있게 놓인 황금빛 명패를 번갈아 쳐다보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에이펙스 그룹 이사회 의장 겸 회장 황지윤.
명패에 아로 새겨진 그 선명한 이름은 탐욕스러운 두 모자에 마지막 남은 오만한 환상을 가로내듯 짓밟아버렸다. 지윤아, 황지윤. 아니, 말도 안 돼. 네가 진짜 회장이라고? 아니지. 이거 다 몰래카메라지. 강 비서, 인사팀 다 짜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쇼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회장이야. 넌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무능한...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극도의 조롱과 경멸이 섞인 비웃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늘고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풍기며 거대한 책상을 돌아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 코앞까지 다가갔다. 나는 진흙탕에 처박힌 버러지를 쳐다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호 씨,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났어? 세상의 중심이 본인인 줄 아는 당신 같은 남자는 자기가 쓰레기라고 매도했던 여자가 사실은 당신이 숨쉬고 살아갈 우주를 통째로 창조한 신이라는 걸 평생 죽어도 인정하기 싫겠지. 눈 똑바로 뜨고 이 방을 봐. 이 거대한 건물을 보라고. 이건 네가 술자리에서 떠벌리던 허풍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아가씨 꼬시려고 치장한 네 얄팍한 얼굴 반반함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야. 내 지성과 내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제국이다.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배신자 쓰레기. 권력의 정점인 이곳에 네가 설 자리는 영원히 없어. 광활한 회장실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박민호의 꺽꺽거리는 숨소리와 최 여사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공포에 질린 신음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잔혹한 현실 앞에 완벽하게 박살났다. 이건 쇼가 아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나앉으라며 쫓아냈던 여자가 지금 제국의 정점에 서서 수수령 매수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해부하고 낱낱이 까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지만 뼛속 깊이 밝힌 가부장적인 찌질함과 그 못난 자존심이 기어코 튀어나왔다. 그는 바닥을 짚고 억지로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미친 듯한 발악이 뒤섞여 있었고 찢겨나간 마지막 체면을 건지려 안간힘을 썼다. 네, 네가 회장이면 뭐 어쩔 건데? 에이펙스 그룹이 내 거라도 내 본부장 자리는 내 순수한 능력으로 올라간 거야. 지난 5년 동안 밖에서 구두밑창에 닳도록 뛰어다니고 밤낮 없이 술 접대하며 피토해가면서 대성유통에 수십억짜리 계약을 물어다 준 건 나라고. 내가 벌어들인 매출이 수천억이야. 네가 뭔데 내 공로를 부정해? 개인적인 원한으로 회장 권력을 남용해서 날 자르다니. 이건 부당해. 나도 이 회사에 기여한 게 있다고? 난 기생충이 아니야. 나는 참지 못하고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내 평생 비즈니스를 하며 들어본 농담 중 가장 저급하고 우스꽝스러운 헛소리였다. 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그의 그 나약한 변명을 꿰뚫어 보았다. 오늘 나는 그가 떠드는 그 빌어먹을 스스로의 능력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오만함을 먼지보다 작은 가루로 빻아버려 한 줌의 환상조차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다. 내 능력? 내 공헌도? 박민호, 네가 떠드는 그 피와 땀, 푼돈의 출처가 어딘지 내 친히 내 뇌에 박아주지. 구두밑창 닳도록 뛰어다녀서 계약을 따냈다고? 작년 3월에 태양건설 체인의 독점으로 건축자재 납품하기로 했던 그 200억 원짜리 프로젝트 말하는 건가? 그래, 맞아. 내가 협상하지 않았다면 태양건설이 왜 우리 대성유통이랑 계약했겠어?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뾰족한 손가락으로 민호의 콧등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입에서 떨어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바위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다. 닥쳐! 네가 진짜 네 힘으로 협상에 성공한 줄 알아? 작년 3월 네가 기획안 껴안고 태양건설 구매 본부장 만났을 때 너는 매출 총이익률과 내부 수익률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등신이었어. 네가 룸살롱에서 아부 떨며 술 몇 잔 마신 것 때문에 납품 단가를 무려 15%나 깎아주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지. 네가 부른 그 쓰레기 같은 단가로 계약했으면 대성유통은 흑자는커녕 운영비가 불어나서 3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려먹었을 거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비용 구조표를 완전히 새로 짠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에이펙스 본사 지분과 권력을 동원해 태양건설을 압박해서 그 15% 이나 조항을 찢어버리게 만들고 이윤율을 대폭 올린 새 계약서를 다음날 아침 내 책상 위에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나야! 내 한 손으로 내 그 멍청한 머저리 같은 똥을 다 치워줬기에 네가 그 계약서를 들고
이사회에서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실적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지훈아, 너 거짓말. 민호야, 아니라고 대꾸해. 쟤 지금 헛소리하는 거지? 너 명문대 나왔잖아. 너 똑똑하잖아. 최 여사가 부들부들 떨며 민호의 팔을 부여잡고 아들에게서 제발 반박의 말을 찾으려 애원했다. 하지만 민호는 입을 떡 벌린 채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발가벗겨진 진실 앞에 그는 단 한마디의 반론도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내뱉은 숫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최 여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내 눈빛에는 역겨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당신 최 여사. 입만 열면 박씨 집안의 훌륭한 핏줄을 들먹이고 당신 아들이 30명 친척을 먹여 살린다며 자랑스러워했지. 그럼 당신 친척 30명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회사를 갉아먹는 식충이들인지 알고나 있어? 당신의 큰아버지는 창고 관리자로 있으면서 외부 업체랑 짜고 자재를 빼돌려 12억 원을 횡령했고 당신네 고모는 내부 격리로 있으면서 전표를 위조해 사내복지기금 3억을 빼돌려 시골에 2층 양옥집을 올렸어. 법대로 했으면 당신 내 친척 30명은 이미 2년 전에 단체로 감방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있어야 했다고. 그 사실을 알고 벌벌 떨며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던 게 당신 그 잘난 아들이고 내가 그 더러운 가문에 빨간 줄 가는 걸 막아주려고 내 개인 배당금 15억 원을 빼내 그 거대한 횡령 펑크를 다 메워줬어. 당신 모자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친척들 배를 불려놓고선 뒤돌아서서 나한테 빌어먹는 기생충년이라고 모욕을 줬지?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친척들이 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허리를 바짝 굽혀 공포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새빨갛게 충혈된 민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잘못한 건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넌 은혜를 원수로 갚는 탐욕스럽고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수트, 네 손목에 차고 으스대던 그 위블로 시계, 네가 몰고 다니던 벤츠, 전부 다 내가 내 땀과 눈물로 돈을 벌어 네 그 가짜 허영심을 치장해주려고 사준 거였어. 네가 바람피운 그 부동산 재벌딸 유진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아? 아니, 그녀는 내가 네게 더 씹혀준 그 화려한 권력의 껍데기를 사랑했을 뿐이야. 넌 재능도 없고 배짱도 없고 심지어 남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없는 벌레야. 권력의 옷을 벗겨내고 나니 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겁쟁이인 기생충 그 자체로 뽀록난 것뿐이지? 지윤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눈이 멀어서 유진이한테 속은 거야.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이혼했지만 다시 합칠 수 있잖아. 회사에 아주 말단자리 하나만 줘도 돼. 그냥 평사원으로라도 남게만 해줘. 내가 평생 네 개가 돼서 복종할게. 네가 받은 상처 내가 다 갚을게. 지금 저밖에 내 친척들이 날 찢어 죽이려고 해. 호텔에선 나 사기죄로 감옥 쳐넣는다고 하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민호가 오열하며 내 정장 바짓가단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살기를 애원했다. 최 여사 역시 바닥에 털썩 엎드려 카펫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지윤아, 애미가 눈이 삐었었다. 내가 입에 걸레를 물었어. 널 모함해서 미안하다. 네가 대인배처럼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집안 좀 살려줘. 제발 우리 민호 숨통만 틔워줘. 그래도 한때 5년이나 네 남편이었잖니. 한 이불 덮고 잤던 사이인데 내가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갈게. 다신 서울 올라와서 너희들 괴롭히는 일 없을 거다. 제발. 나는 민호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그들의 찌질함에 내 옷이 더럽혀질까봐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너무 늦었어. 내 자비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거지 독사 새끼들에겐 없어. 평사원? 이 거대한 타워 화장실 청소부 자리도 네겐 과분해. 오늘부터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빚 갚는 지옥이 될 거다. 네가 뒤를 봐주던 자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며 길거리 들개처럼 비참하게 살아봐. 나는 문가에 엄숙하게 대기 중이던 강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 강 비서, 보안팀 올려보내. 이 쓰레기 두 마리 당장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 앞으로 이자들이 에이펙스 그룹 반경 500m 이내에 얼씬거리며 내 눈을 더럽히면 즉시 업무방해죄로 경찰 불러서 수갑 채워버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몇 초 뒤 근육질의 경호원 4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민호와 최 여사의 양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려 회장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쾅 닫히며 민호와 최 여사의 찢어지는 비명과 통곡 소리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나는 넓은 방 한가운데 홀로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가 이토록 맑고 상쾌할 수 없었다. 배신자 남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2번 다시 부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늙고 교활한 여우 같은 최 여사가 이대로 얌전히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주특기인 피해자 코스프레와 고육지책이 곧 등장할 테고 나는 그것마저 가장 잔인한 불길로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겨울낮은 뼛속까지 시리다. 고층 빌딩 숲을 파고드는 빌딩풍이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며 불어댔다. 에이펙스 그룹 메인 로비 바깥을 비추는 40층의 보안 모니터를 통해 나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잡하고 역겨운 코미디를 감상하고 있었다. 박민호와 최 여사는 내 경호원들에 의해 건물 앞 대리석 계단 밖으로 가차없이 내팽개쳐졌다.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짐승 같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면 조용히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정상이련만 최 여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건물 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같은 회장이 버티고 있고 인도 밖에는 15억을 내놓으라며 이빨을 드러낸 친척 30마리의 하이에나 떼가 진을 치고 있었다. 돈도 권력도 모두 잃은 무식하고 앙칼진 노파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바로 대중의 동정심과 군중 심리뿐이었다. 최 여사는 갑자기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건물 앞 널찍한 대리석 광장 한가운데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반백의 머리를 미친년처럼 산발로 흩어버리고 이미 흙탕물에 엉망이 된 붉은색 수트 자락을 거칠게 찢어밟히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돌바닥에 발을 뻗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양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님, 땅님, 이 늙은이의 억울함 좀 알아주셔. 우리 며느리년이 돈 좀 벌고 출세하더니 피도 눈물도 없이 시댁 식구들을 모함하고 짓밟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착하고 성실하게 회사에 목숨 바쳐 일했는데 전현이 회장 권력으로 억울하게 내 아들을 길거리로 쫓아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모자를 이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불쌍한 서민인데 돈 많은 재벌년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여러분,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에이펙스 그룹 황지윤을 천벌받게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돈을 뜯어내려던 친척 30명은 최 여사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자 멈칫했다. 이 속의 밝은 자들답게 그들은 최 여사가 대중을 선동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단번에 눈치챘다. 그들은 최 여사 주변으로 몰려들어 둥글게 원을 만들고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직장을 잃었다며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에이펙스 타워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댔다. 에이펙스 그룹 사옥 주변은 원래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로 수많은 오피스텔과 백화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 수백 명이 찢어지는 듯한 노파의 비명소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몰려들었다. 그리고 최 여사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그러나 가장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졌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이버레카 유튜버들과 틱토커들이 황금 같은 특종을 잡았다며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다. 충격! 대기업 회장 며느리,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아 단독 영상, 수조 원대 재벌의 갑질, 무고한 서민 일가족 길거리에 나앉아.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SNS 플랫폼을 타고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앞뒤 사정은 알 필요도 없이 그저 길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불쌍한 할머니의 모습만 본 대중들은 즉각적으로 선동되어 나와 우리 그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강 비서가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바깥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난동 부리는 영상이 SNS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홍보팀 보고에 따르면 여론이 회장님 개인과 그룹의 이미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고 자사 주가도 소폭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우선 경호원을 시켜 저 여자를 건물 안으로 들여달래거나
적당한 위로금을 쥐어줘서 입을 막고 언론 리스크를 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아래쪽에 시끄러운 군중을 내려다보며 핏기 없는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무마시키고 입을 막는다고? 내가 저딴 악어의 눈물에 굴복할 거였으면 황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대중의 여론을 방패 삼아 나를 불태워 죽이려 든다면 나는 그 여론의 불길을 저들을 산채로 태워한 주매제도 남기지 않을 지옥불로 바꿔주지. 타협은 없다. 무마도 없어. 강비서, 당장 중앙제어 시스템을 이 타워 전면에 설치된 대형 LED 옥의 광고판에 연결해. 내가 미리 준비해둔 숙청 파일 데이터를 전부 그 화면에 띄워. 그리고 1층 로비 외곽에 설치된 최고 출력 스피커를 모조리 켜. 저 여자가 대중 앞에서 연극을 하고 싶다니. 내 친히 그 여자의 평생에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를 세워주지. 서울 시민 전체가 저 여자의 진짜 역겨운 민낯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3분 뒤. 최 여사가 여전히 차가운 돌바닥을 뒹굴며 통곡하고 수십 대의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중계하고 있을 때였다. 건물 전체의 스피커 시스템에서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굉음이 울렸다.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면 LED 광고판이 팥하고 꺼지더니 이내 눈이 부실 정도로 눈부시게 밝아졌다. 시끌벅적하게 웅성거리던 수백 명의 군중이 쏘스라치게 놀라 일제히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최 여사와 박민호도 멍한 얼굴로 고개를 쳐들었다. 첫 번째로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선명하고 뚜렷한 초고화질 사진들이었다. 최 여사가 방금 전까지 착하고 뼈 빠지게 일했다고 찬양하던 아들 박민호가 재벌 딸 유진에게 무릎을 꿇고 구두를 신겨주며 호텔 로비에서 끌어안고 있는 현장 사진이었다. 뒤이어 친척 30명이 작당하여 물류창고 자재를 빼돌려 12억 원을 횡령한 장부의 사본과 내가 내 개인 계좌에서 12억을 메워 넣은 송금 내역서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최 여사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가장 처참하게 박살낸 치명타는 1층에 울려 퍼지는 최고 출력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또렷한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바로 어젯밤 통화했던 그녀의 음성이었다. 수백 명의 군중 귀에 고스란히 꽂혀 들어갔다. 이 미친년아, 너 당장 5천만 원 들고 신라호텔로 튀어와서 계산해? 방구석에 처박혀서 엑셀이나 만지작거리던 말단 격리 주제에 내년이 한 달 벌어봤자 우리 유진이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내년 살가죽을 벗겨버릴 줄 알아? 내년 고향 바다까지 찾아가서 이혼당하고 꼬리치는 미친년이라고 온 동네에 방을 붙여버릴 테니까. 돈 냄새에 찌들어 전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표독스럽고 오만한 목소리가 빌딩 숲에 메아리 쳤다. 지금 바닥에 쓰러져 억울하다며 징징거리는 저 늙은 노파의 모습과는 소름 끼치도록 정반대의 진짜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전광판에는 5,200만 원짜리 신라호텔 미결제 영수증과 간밤에 그들이 사기죄로 작성한 경찰 진술서 사본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졌다. 수백 명의 군중 사이로 짧은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대중은 바보가 아니었다. 팩트와 증거가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뻔뻔한 늙은이의 연극에 철저히 속아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의 방향이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다. 와, 미친.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회사 돈 10억 빼돌리고 조강 지쳐버리고 상간녀랑 바람 피워놓고 전 며느리한테 5천만 원 밥값 내놓으라고 삥 뜯다가 잘리니까 여기서 쇼를 해? 저 할망구 진짜 악독하네. 며느리한테 미친년 살가죽을 벗긴다는 이 쌍욕을 퍼붓더니 잘려도 싸지. 꼴 좋다. 군중들이 야유를 퍼부으며 마시던 생수병과 휴지 조각들을 최 여사 모자에게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친척 30명은 여론이 급반전되고 유튜버들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자 횡령범으로 인터넷에 얼굴이 팔릴까봐 기겁하며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뿔뿔이 흩어지며 달아났다. 그들은 분노한 군중 사이에 최 여사와 민호를 고스란히 버려두었다.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건 조작이야.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민호야, 제발 변명 좀 해봐. 엄마, 그만 좀 해. 이 정도면 쪽팔려 죽겠다고. 당장 가자, 제발. 민호는 패닉에 빠져 얼굴을 푹 숙인 채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늘어진 최 여사의 팔을 거칠게 질질 끌며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은 햇빛을 피해 하수구로 숨어드는 시궁창 쥐새끼들처럼 냄새나는 어두운 골목길로 자취를 감췄다. 나는 높은 곳에 서서 대중을 조종하려던 그녀의 가증스러운 눈물이 대중의 발밑에 처참히 밟히는 꼴을 내려다보며 극도의 희열을 느꼈다. 군중의 힘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이 시대의 진실은 힘과 자본으로 증명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다. 잔인한 자의 눈물은 단돈 10원의 가치도 없다. 지금 밖에서 헐떡이는 그들의 몰락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생지옥 같은 날들의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할 뿐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사옥 앞에서의 총극은 완벽한 치욕 속에 끝이 났다. 박민호와 최 여사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쏟아지는 쌍욕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갔고 친척들은 등을 돌리며 서로를 물어뜯기 바빴다. 민호의 주머니에 남은 알량한 현금 몇만 원으로 두 모자가 둥지를 튼 곳은 서울 외곽에 깊숙하고 냄새나는 골목에 위치한다 쓰러져가는 싸구려 여관방이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5성급 호텔에서 물쓰듯 돈을 쓰며 외제차를 굴리던 본부장은 이제 5평도 채 되지 않는 곰팡 내에 나는 여관방 구석에 몸을 웅크려야 했다. 썩은 바퀴벌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절망의 그림자가 탐욕스러운 남자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기생충 같은 민호의 의존성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고요한 새벽, 차가운 겨울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는 밤. 민호는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전화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남은 마지막 통화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재벌집 딸에게. 유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 전화 좀 받아줘. 문 좀 열어줘, 유진아. 나 지금 너희 오피스텔 1층 로비 앞이야. 너무 춥고 배가 고파. 너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랑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전화를 받은 것은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비단길만 걷고 타인의 감정 따위는 가벼운 유익거리로 취급해온 상류층 여자의 뼛속까지 시린 비웃음이었다. 박민호, 넌 내가 살면서 본 거머리 중에 제일 질기다. 미래? 내 미래는 우리 태양건설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류층 남자들과 엮이는 거지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아서 전처한테 탈탈 털린 너 같은 백수 새끼랑 엮이는 게 아니야. 무슨 낯짝으로 귀여워? 유진아, 사람 정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져. 내 통장. 그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몰래 비자금으로 모아둔 2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 있잖아. 우리 결혼 준비하라고 널 믿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준 거. 그거 나한테 돌려줘. 나 지금 땡전 한 푼 없어. 호텔에선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겠대. 나 좀 살려줘. 유진아, 제발. 예금 통장? 아, 그 푼돈 말하는 거야? 나 어제 오후에 그거 싹 다 빼서 해지했어. 네가 내 청춘을 공짜로 처먹으려고 했니? 잘 나가는 본부장 행세하면서 날 속이고 드레스 보러 다니고 식장 알아보느라 내금 같은 시간 낭비하게 했잖아. 그 2천만 원은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퉁칠 테니까 그렇게 알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리 집 경호원들 시켜서 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이 쓰레기야. 뚜. 통화는 무참하게 끊어졌다. 유진은 민호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 2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집어삼키고 그를 쓰레기 봉투 버리듯 내다버렸다. 냄새나는 여관방 안에서 민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부서진 휴대전화를 곰팡이 핀 벽에 집어던졌다. 폰은 산산조각이 났다. 누렇게 찌든 침대 시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최 여사가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자면서 깼다. 민호야, 너 미쳤어? 왜 멀쩡한 전화기를 부숴? 이제 연락은 어떻게 하려고? 유진이 그년이 뭐래? 우리 모자 살릴 돈 갖고 온대? 돈? 그 미친년이 날 속였어, 엄마. 내가 꼽을 쳐둔 마지막 2천만 원까지 그년이 다 빼돌렸다고. 내 번호 차단하고 나보고 쓰레기 새끼래. 엄마, 나 진짜 다 잃었어. 내일 아침 먹을 돈만 원 한 장 없어. 당장 내일 호텔 빚은 어떡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꼴이 9 달린 불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싹 말아먹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넌 왜 그렇게 등신같이 지훈이 같이 능력 있는 조강지처를 놔두고 그런 꽃뱀년을 집안에 들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 꼴이 이게 뭐야? 아이고! 최 여사가 가슴을 쾅쾅 치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제 와서 내뱉는 후에는 한낮 광대의 우스운 독백과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끝까지 다른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이 모든 재앙은 결국 그들 내면에 썩어빠진 탐욕과 배신이 자초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은 악인들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단죄하는 법이다. 텅 빈 어두운 골목에 정적을 찢는 요란한 굉음이 터졌다. 쾅! 합판으로 대충 만든 낡은 여관방 문이 발길질 한 번에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다. 경첩이 뜯어지고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튀었다. 문 밖에서 온몸에 문신을 휘감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 차림에 사내 5명이 시퍼런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호텔 측과 민호가 횡령으로 피해를 준 협력업체들이 악성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고용한 강남 일대 최악의 불법 추심 조폭들이었다. 숨막히는 담배 연기와 살기가 비좁은 여관방을 가득 채웠다. 눈가에서 턱까지 길게 칼자국이 난 우두머리 사내가 비열하게씩 웃으며 쇠파이프를 최 여사가 덜덜 떨고 있는 싸구려 철제 침대 틀에 탁탁 두드렸다. 안녕하신가 박민호 본부장님? 쥐새끼처럼 아주 잘 숨었네. 너네 모자 찾으려고 서울 바닥을 다 뒤엎은 거 생각하면 빡이 치지만 굳이 내 소개는 안 해도 되겠지? 신라호텔 술값 5,200만 원, 그리고 내 놈이 재직 시절 뒷돈으로 빼돌린 업체 횡령금 12억 원. 거기에 일할로 붙은 우리 수수료까지 합쳐서 깔끔하게 15억 원이다. 지금 당장 뱉어낼래? 아니면 너희 모자뼈를 부위별로 분해해서 장기라도 팔아줄까? 형님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 지금 자산 다 동결당했고 수중에 단돈 100원도 없습니다. 며칠만, 딱 며칠만 유예해 주십시오. 제가 노가다를 뛰든 상하차를 뛰든 어떻게든 빚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노가다? 옌병, 네가 십장생처럼 100년을 노가다 뛰어도 15억은 못 갚아 이 새끼야. 돈이 없으면 피로 갚아야지. 야, 애들아, 이 새끼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라. 내일 아침에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민호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틈도 없었다. 허공을 가른 쇠파이프가 민호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빠직,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민호가 짐승처럼 절규하며 쓰레기가 나뒹구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박살난 다리를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두려움에 바지에 오줌까지 지린 최 여사가 바닥을 기어 조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아이고 형님들, 제발 우리 아들 좀 그만 때려요. 애 죽어요. 피를 뽑든 신장을 팔든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싹싹 빌게요. 시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팔아먹을 게 어딨어. 똑똑히 들어. 딱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15억원 만들어 놓으면 다리통 하나로 안 끝나. 내 놈들 모자 목숨줄 썰어버릴 줄 알아. 매일 우리 애들이 수금하러 올 테니까 길바닥에 나가 깡통을 차든 구걸을 하든 돈 만들어 놔. 조폭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좁고 캄캄한 방 안에는 수치심과 극한의 고통 속에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자만이 남겨졌다. 그들은 내 피땀으로 세운 비단길 위를 걸으며 나를 애못 낳는 성녀라 멸시하고 비오는 날 맨몸으로 쫓아냈었다. 이제 그들은 이 잔혹한 사회의 민낯을 온몸으로 겪으며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처절한 생지옥을 맛보아야 한다. 15억이라는 목숨값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처럼 그들의 목을 졸라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 높은 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다. 그 끔찍했던 여관방의 밤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매섭게 혹한을 몰고 왔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은 길바닥에 나앉은 자들의 뼛속까지 파고들 기세였다. 나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완벽하게 흘러갔다. 에이펙스 그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더러운 잔재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매듭지어야 할 한 가지 일이 남아있었다. 내가 내 첫 월급을 모아 소파부터 TV까지 구석구석 내 손길로 꾸몄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최 여사가 억지를 부려 자신의 명의로 빼앗아갔던 그 집이 드디어 은행의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다. 나는 강 비서를 시켜 그 경매에 참여하게 했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내 그 아파트를 다시 사들였다. 내게 살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나를 그 집에서 쫓아냈던 자들에게
이제 이 집의 완벽하고 합법적인 새 주인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날 아침 은행 관계자와 법원 집행관들이 최종 재산인도 절차를 위해 아파트로 모였다. 나는 짙은 회색의 롱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아찔하게 높은 스틸레토 힐을 신은 채 여유롭고 우아한 자태로 1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내 뒤에는 강 비서와 에이펙스 그룹의 대형 로펌 변호사 군단이 도열해 있었다. 그런데 익숙한 1805 문 앞에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추레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다리에 조잡한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벽에 기대어 있는 박민호. 그리고 구멍난 방안모를 뒤집어 쓰고 떼에 전 얇은 겉옷을 걸친 최 여사. 그들은 압류딱지가 붙은 옛집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조폭들에게 쫓겨 몸을 숨길 곳조차 사라진 그들은 혹시나 이 집을 낙찰받은 새 주인이 불쌍히 여겨 베란다 구석이나 파출부 자리라도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하고 구차한 희망으로 다시 기어들어온 모양이었다. 시끌벅적한 발소리에 민호와 최 여사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동공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극한으로 팽창했다. 뼈를 깎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새까맣게 죽어버린 그들의 얼굴에 경악과 공포가 얼어붙었다. 지윤아, 황지윤,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네가 경찰이랑 은행원들은 왜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서 2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나를 한강다리 밑으로 쫓아내겠다며 호언장담했던 그 오만한 남자의 비참한 꼴을 훑어보는 내 눈빛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은행 측 대리인에게 눈짓을 했다. 박민호 씨, 최 여사님, 제3명도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이 아파트의 경매에 최고가로 낙찰받아 합법적인 새 소유주가 되신 에이펙스 그룹 황지윤 회장님이십니다. 두 분은 지금 출입구를 막고 계시니 비켜주십시오. 즉각 압류 해제 및 키인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 집을 샀다고? 너 우리 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이제 우리 박씨 집안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이 집마저 뺏어가는 거야? 지윤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한때 네 시험이었잖니? 이 늙은이가 베란다 구석에서 자도 좋으니까 제발 숨만 쉬게 해다오. 밖에 나가면 조폭놈들이 우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한 달 내내 난 폐지 줍고 민호는 다리 병신돼서 구걸하고 살았어. 우리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다, 지윤아. 최 여사가 대리석 바닥을 기어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내 구두코를 부여잡으려 악을 썼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뼛속 깊은 혐오감을 드러냈다. 저 노파의 가식적인 눈물은 쓰레기장 폐기물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박씨 집안의 추억? 최 여사님 치매라도 걸리셨나 본데 이 집의 벽돌 한 장, 소파 하나, TV 한 대까지 전부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겁니다. 당신들은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고 그 알량한 허영심 채우겠다고 억지 부려서 당신 명의로 해둔 것뿐이야. 비바람 치던 밤 나를 쫓아낼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기억 안 나요? 나보고 애못 낳는 성녀라며 유진이라는 여자를 내 침대에 끌어들였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동정을 구걸해? 지윤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개새끼야. 나 병신 됐어. 넌 억만장자 회장인데 이 집을 산 건 그냥 우릴 비참하게 짓밟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네가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차라리 우릴 죽여. 우린 더 이상 숨어 살 곳도 없단 말이야. 나는 허리를 숙여 민호를 차갑게 응시했다. 마지막 자비조차 베어버리는 날 선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호, 반은 맞았네. 내가 이 집을 산 건 여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 모자가 이 집에 묻혀놓은 그 역겨운 흔적들을 내 손으로 직접 씻어내기 위해서지. 그리고 난 너희를 안 죽여.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들에게 죽음은 너무 편안한 도피처니까. 너희는 살아야 해. 살아남아서 매일매일 숨쉬는 1분 1초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봐야지. 내가 이 세상 꼭대기에서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 쳐다보면서 너희는 평생 그 진흙탕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 그게 내 복수야. 나는 허리를 펴고 보안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압류 딱지 뜯어내고 청소업체 부르세요. 저 안에 남은 저 인간들 매트리스, 옷까지 잡동사니 전부 쓰레기차에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2명의 무단 침입자들 당장 건물 밖으로 끌어내. 내 시야에서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저들을 찾고 있는 그 조폭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기로 부를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민호와 최 여사의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다. 그들은 보안팀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대형 쓰레기 봉투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나는 현관문을 넘어 햇살이 쏟아지는 아파트 거실로 들어섰다. 퀴퀴하게 찌들어있던 배신자들의 악취는 열린 창문 너머 겨울바람에 씻겨 날아갔다. 나는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인연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냈다. 그들은 내 세상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눈부시고 찬란한 서사로 채워질 새하얀 백지뿐이었다. 봄이 서울을 찾아왔다. 따스한 바람이 불고 만물이 소생하며 생기롭고 찬란한 기운이 온 도시를 감쌌다. 나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의 만개한 넝쿨 장미 사이에 서서 지그시 눈을 감고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손에 든 제주 오설록 녹차의 온기가 기분 좋게 스며들었다.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풍경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박민호 모자의 그 알량한 환상을 내 손으로 박살낸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폭풍은 내 등 뒤로 사라졌다. 에이펙스 그룹은 내가 전면에 나서 직접 지휘봉을 잡은 이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금융 및 공급망 기업으로 도약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 기죽일까봐 순종적인 아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어둠에서 걸어나와 비즈니스 세계가 경외하는 철의 여인이 되었다. 유명 경제 매거진들은 앞다투어 내 얼굴을 표지에 실었고 스스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여성의 냉철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를 찬양했다. 박민호와 최 여사에 대해서는 굳이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내게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강비서가 그들의 근황을 짤막하게 보고하곤 했다. 다리가 불구가 된 민호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조폭들의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 영등포 첨가물 시장에서 폐지를 줍고 불법 하역 작업을 하며 하루살이처럼 버티고 있다고 했다. 최 여사는 늙고 병든 몸으로 서울역 지하도에서 구걸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질과 조롱을 견디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 잘나던 30명의 친척들은 빚잔치를 벌이다 뿔뿔이 흩어져 시골로 도망쳤다. 에이펙스 그룹의 후광을 믿고 버렸던 사기 행각들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그들 역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인과응보, 그 대가는 결코 늦지 않는다. 인간이 가장 교만하고 방심할 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찾아올 뿐이다. 남의 호의를 짓밟고 비열하게 살아온 자들의 끝은 언제나 짐승만도 못한 지옥이다. 나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흑단목 책상 위에는 내가 결제해야 할 수백억 원대 신규 프로젝트 서류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배신당한 슬픔의 비를 맞으며 오열하던 20대의 황지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나는 내 두 손으로 피 흘려가며 직접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운 여왕이다. 나는 내 삶을 관통한 이 뼈저린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진심을 다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우리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듬직한 어깨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발 이 잔인한 현실 하나만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남자의 어깨는 잠시 머물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내던졌을 때는 언제든 가시밭길이 깔린 낭떠러지로 변할 수 있다. 넌 집에서 쉬어 돈은 내가 벌게. 이 달콤한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마라. 남자의 세계는 크고 탐욕스럽다. 그들의 욕망이 이빨을 드러낼 때 당신은 언제든 빗자루로 쓸어버릴 수 있는 길가의 먼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완벽한 무기는 뛰어난 미모도, 입술을 깨물며 버티는 맹목적인 희생도, 매달리며 쏟아내는 비련의 눈물도 아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성, 꺾이지 않는 자립심, 그리고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다. 당신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잃어버렸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부를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 그가 당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다면 당신이 피눈물 흘려번 그 돈이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스스로의 상처를 치료할 최고급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힘이자 당신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그 개자식의 얼굴을 하이힐로 짓밟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된다. 배신자에게 복수하는 가장 잔인하고 달콤한 방법은 소리 지르며 싸우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수는 당신이 미치도록 찬란하고 눈부시게 성공해서 당신을 짓밟았던 그 쓰레기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조차 벅찰 만큼 높은 정점에 서는 것이다. 당신의 그 찬란하고 압도적인 존재 자체가 그들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평생 옥죄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도록 만들어라. 결혼은 깨질 수 있고 남자는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갉아먹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라. 오늘 밤은 맘껏 목 놓아 울어라. 당신의 그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과거를 눈물로 다 씻어내라. 하지만 내일 아침이 밝으면 눈물을 닦고 가장 붉고 선명한 립스틱을 발라라. 당신이 가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당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어라. 당신만의 거대한 제국을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찬란하게 떠오른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여왕이 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감히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눈부시게 살아내라. 세상의 모든 치열한 여성들이 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 그리고 흔들림 없는 두 다리로 자신만의 가장 찬란한 정상에 우뚝 서기를 바란다. 당신의 평온하고도 찬란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